연표잖아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거는 그 헌법을 개정을 해가면서 그 국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냥 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그 한번 개정을 한 이후로는 현재는 계속 육공화국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정권들은 그만큼 매번 어떤 나라의 그 판을 새로 갈아엎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지속성이 없었고요. 이전 정권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정권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틀을 항상 새로 짰어요. 그만큼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 틀이 확립이 안 됐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잠시 있었던 거고, 4.19 혁명이 있은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부 정권을 수립을 하죠. 군사 정변을 갖고서. 그래서 쿠데타죠, 이것은.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그 다음에도 다시 대통령 중임 간선제로, 간접선거제로 해서 대통령을 직접 선거도 못하고 일정한 사람들이 뽑는 그런 어떤 거의 독재 국가로 변신하게 돼요. 사공화국 때. 그러다가 10월 유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전두환 대통령이 또 군부 독재를 하게 됩니다. 역시 간접 선거였고 그리고 가까스로 아직은 아니죠. 노태우 정권으로 이제 가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김영삼 정권 이후로는 민주 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오랜 시기 동안 굉장한 격변이 있었고 그동안에 이런 어떤 독재를 통해서 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를 통제를 하면서 시도했던 게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공업 중심 수출 주도의 어떤 육성책을 펼친 거.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1차 경제 개발 때부터는 처음에는 그 주거 문제도 굉장히 집중해서 개발을 했고, 하지만 2차 때부터는 주거보다는 공업 성장을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민간 주도로 주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끝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계속 그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펼쳐져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주거 복지를 펼친 건 아니고 큰 틀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틀을 잡아놓고 민간 건설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볼 텐데요. 이 시기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서울의 어떤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건데 인구 밀도. 92년도에 정점을 이루죠. 그 다음에는 거의 수평선 긋듯이 서서히 사실은 낮아지고 있는 거고요. 92년대까지는 계속 치솟듯이 올라간 거죠. 60년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구가 아주 급성장을 하다가 이미 정점에 이른 이후의 시기에 들어갔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어떻게 이 서울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형성이 됐는지를 볼 텐데, 60년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중에 이제 서울하고 인천의 축은 일제 시기에 공업지대를 만들면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의 남쪽에 그 구로공단을 만들고 부천 같은 그 근처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경인철도를 통해서 인천까지 어, 서로 이렇게 물류를 주고받으면서 공업단지를 운영을 하려고 그런 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강 쪽 북쪽에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휴전선 근처에 군시설이 많이 들어가면서 수도권 북부에도 인구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군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구가 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61년도에 5.16 군사혁명,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고 그 2년 뒤에 이제 공화국으로 출범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1차 시기에 국토계획 학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수도권에 대한 기본계획, 개발 개념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지금이야 뭐 수도권에 이미 인구도 과밀하고 3차 신도시 정책이 펼쳐질 정도로 많은 집중, 그리고 뭐 기반 시설도 완전히 확충이 됐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개발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어떤 구상을 60년대 초에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현재와 같은 어떤 그 경계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막연하게 서울 중심으로 90km의 반경을 그렸어요. 그리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수립해서 국가 주도로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인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지방별로 균형 있게 예전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아주 갑자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수립해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조선시대 때도 어떤 전국적인 도로망이 있었고 각각의 어떤 지역별의 역할이 있었지만 60년대 이 초기에 했던 어떤 균형 발전 개념이라는 것은 근대 국가로서 완전히 근현대 국가로서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국토 전체 발전에서 수도권이 맡은 역할은 생활권 계획, 사람들이 일단 많이 사는 곳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자원 개발,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자원 개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업지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하도록 차별화를 뒀어요. 그래서 90km 반경을 그렸을 때 이 당시에 인제 수도권으로 봤던 게 여기서 보면은 원주까지도 들어가요. 예, 요즘에 원주를 수도권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보고 있어요. 뭐 평택까지는 요즘엔 또 수도권이 됐죠. 근데 막연하게 처음에는 이런 식의 반경을 그리면서 구상을 좀 했던 거고 한 65 년쯤 됐을 때는 서울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두고서 쪼금 더 자세한 그 기반 시설 설계를 하게 되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서울, 인천 특정 지역 건설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각 위성 도시별로 개발 계획을 초안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이진 않고요. 정말 당장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개념적인 그 지도는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수도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울조차도 지금의 현재 영역에 이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팽창하지를 않았었고 그 서울을 제외한 곳은 인천이 그나마 시가지가 좀 형성이 돼 있었고 나머지 곳들 춘천, 의정부,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달된 시가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이유로 저기에 좀 사람들이 사는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철도 도로망 역시 굉장히 띄엄띄엄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서울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수도권이 맡은 역할은 서울로 일단 몰려드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인구를 뭐 안양, 의정부 이런 데에 인구를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방사형으로 도로망을 저렇게 펼치는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초안을 그리게 돼요. 반면에 인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게 돼요. 서울시 자체가 굉장히 인구가 포화되다 보니깐 여기에
그 시 영역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넓혀진 영역을 또 계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과의 관계도 인제 만들게 되는데, 일단 그린벨트, 그리고 위성 도시, 그 안에 위성 도시도 만들고, 도심도 도심이 있는가 하면 1-2차 부도심을 또 계획을 하게 되고, 방사형 도로망. 그래서 우리가 그 전반기 강의 때 크롬비가 만들어 냈던 그 런던 배경으로 해서 그려졌던 그런 그 광역 커다란 도시의 그림, 메트로폴리스의 계획 같은 거가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로망도 그렇고 기반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당시는 그 아직 시가화되지 않은 영역, 잠실, 뭐 과천, 저렇게 다 이 당시는 아직, 지금은 이제 가양도 그렇고 지금은 다 시가지화 됐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시가지화가 되지도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외로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팽창할 거라는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방사형의 도로망, 그리고 순환 도로망 같은 걸 구상을 하고, 또한 그린벨트도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래서 그린벨트 넘어서 위성 도시들이 저렇게 들어가는 것도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구 규모 같은 거를 좀 계획을 해서 수도 서울에 집중된 인구들을 이렇게 분산할 수 있도록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시킨 거죠. 그리고 70 년대가 됐을 때는 10년 단위로 국토종합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이런 계획은 상당히 지금은 없는데 이제 그쳤는데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개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때 계획이 그렇게 정말로 성공해서 균형 잡힌 그 어떤 국토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1차 계획이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하고 기성시가지 재정비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전국적 범위의 체계적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단서가 됐고, 그리고 이런 개발을 했던 것은 잠깐 지속됐던 그 윤보현 대통령 때 민주당 정부가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았는데 그 정권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렇게 잘 추진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많이 왜곡이 됐었고. 이때 계획됐던 게 성남이라든지 반월 신도시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이렇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자 서서히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전입 인구보다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0 년대 들어섰을 때 다공화국이 출발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뒤로 갈수록 공업 정책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인제 서서히 안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형틀이 갖춰져 갖고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구가 분산이 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리고 저렇게 도로망도 인제 쪼금 더 많아졌던 거죠. 이전에 60 년대 그 도로망에 비해서는 여기서 보는 그림은 훨씬 더 많아졌고, 실제로 계획 단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제 신도시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이전에 봤던 것은 어떤 수도권에 대한 광역적인 계획, 인구 분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울시를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인구 분산을 위해서. 지금은 그 각각의 신도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인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가 과천이 되는데, 과천 신도시를 구상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기능을 갖춘 택지개발 촉진법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 법 덕분에 그 미개발지의 신도시 개발 절차가 이게 약간 틀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천을 설계를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이 됐던 그 신도시의 생활권 계획 기법, 그 근린주구,
그런 어떤 설계를 대한주택공사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 보면은 그 뭐 일제 시대 때도 안 좋았고 한국 전쟁 직후에도 굉장히 열악하고 더 안 좋았고, 그리고 이후에 정권들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5 공화국까지 왔는데 여전히 주택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거죠. 왜냐면 국가가 그만큼 거기에까지 신경 쓸 만큼 여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신도시가 더더욱 필요했던 거죠. 과천 인제 말씀드렸는데, 과천 맨편 사진이 시가지가 들어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저 바위 많은 산이 관악산이고, 저 너머에 인제 그 관악구 있는 거고, 그 관악산 오른편으로 보이는 게 강남 아파트들이 지금 인덕원 너머로 보이죠. 한강도 살짝 보이고. 그만큼 그 과천시는 그냥 농사 짓던, 하지만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항상 통과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신도시 계획을 한 다음에 저렇게 오른편 사진처럼 아파트 단지를 12개를 한꺼번에 지어 버리죠. 물론 이게 약간씩 시차는 있지만 한꺼번에 이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천시가 여기 자리 잡힌 이유는 인제 정부 청사 이전하면서 그 군사 정부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그 전쟁 시나리오 상에서 관악산 그 밑에 정부 청사를 위치를 해야지 폭격을 받지 않기 적합한 거죠. 안전한 위치로 인식이 돼서 여기다가 정부 청사를 옮기고,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정부 청사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베드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근린주구 계획을 하고 12개의 어떤 아파트 단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과천시가 섰고 80년대에 접어들어서 후반이 됐을 때 3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게 금리가 낮고 달러 환율도 낮고 그리고 기름값도 낮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처럼 그 개발도상국한테는 굉장히 호재였던 거예요, 이게 3조가. 그리고 당시 육공화국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는데 주택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으니까 이전까지. 이때 200만 호 건설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과천을 통해서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거를 한번 해 봤고, 그러면 그런 어떤 계획을 굉장히 대단위로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거고, 실제로 그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민의 어떤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대단위 아파트들이 중산층한테 계속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투기 세력한테 계속 돌아가게 돼서 주택 공급률이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부자는 더욱 그 투기를 통해서 더욱 부자가 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한 그런 어떤 계층 양극화도 계속 더 벌어졌던 거죠. 그렇게 200만 원 주택 건설이 바로 어떤 신도시들이냐, 그때 건설됐던 게 일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러니까 일산, 뭐 분당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제 국가 주도로 계획을 했지만 민간 건설사를 통해서 이걸 지었거든요. 그리고 한편 인제 지자체도 지방자치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전까지는 굉장히 정권이 강력했고요.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다 이렇게 통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노태우 정권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한다고 계획은 짜 놨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수도권만이 생활권이었고 나머지는 어떤 공급을 위한 그 일정의 역할을 맡기는, 결국은 수도권이 주인공인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됐을 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해서 지방별로 그 보다 자급자족한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별로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자체적인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주거지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주도 개발이 줄어들게 됐던 거고 이때부터.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의 주공의 역할도 대폭 축소가 돼요. 80 년대의 수도권을 보면은 서울이 훨씬 더 팽창을 했죠. 그리고 그 그린벨트가 여기 이 지도상에 보이진 않는데 그린벨트 안에 저렇게 신도시 성남시, 안양시, 뭐 과천시 이런 도시들이 들어서 가지고 근데 그 그린벨트랑 그 서울시 경계 사이가 약간 난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확장이 된 것 같은 그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를 봤다시피 서울의 어떤 정점은 이미 90 년대 지났어요. 그래서 도시화 정점을 지나 가지고 서울의 인구 집중은 인제 더 이상 상승세가 아니고 그래 갖고 절대 인구가 안정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수도권이 점차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기반 시설 포함해서 점점 개발이 되는 영역별로 개발이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만 보면은 2012 년에 100% 달성이 된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접하는 그 서울시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여전히 100%가 안 된 걸로 나오는 그래프를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기준으로만 따져서 그래요. 근데 이전에 뭐 일반 주택도 있고 이미 지어진 주택까지 다 포함하면은 2012 년에 이미 100%는 달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어떤 인구 추이를 보면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80 년대 그 이전에는 뭐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았는데 80 년대 이후로는 서울에서 이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았고 그런 식으로 오른편 그래프를 보면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항상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점을 지난 상황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제 저희 4 학년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재생 같은 거를 보는 이유가 인구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도시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도시 재생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0 년을 정점으로 해서 신주택 보급률하고 구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구주택 보급률까지 포함했을 때 100%가 이미 올라간 상황이에요. 물론 신주택 보급률 새로 짓는 아파트만 보면은 100%가 계속 안 되고는 있지만요. 그리고 신주택 보급률만 따졌을 때 저게 계속 100%가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기존의 주택을 부수기도 많이 부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아닐 경우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쓴다 그러면은 아파트 안 짓고서도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걸 부수고서 아파트를 짓고 이런 식으로 되니깐 저렇게 수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2018 년도까지 통계를 해서 나타나서 보면 여기서 볼 거는 인제 전국 수치랑 서울 수치 그리고 경기도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 서울이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파트만 주로 따졌을 때는 저렇게 100%에 이르진 못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저렇게 100%가 한 2017년 정점으로 해서 지나갔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 보다 높아진 지 꽤 됐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곳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빈집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국내 신도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광역 거점 개발이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뉴타운과 비교를 해 보면은 작업 자족률이 좀 낮다. 굉장히 그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하고 이어서 구상이 될 정도로 서울 중심의 계획으로 이게 치닫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역할들 뭐 군사적인 역할 아니면은 뭐 그 공업적인 역할 그런 것들이 서울하고 같이 연계가 되도록 설계가 된 것이지 그 자체로서 작업자족 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큰 틀에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위주로 구성이 됐다는 걸 이제 본 건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신도시랑 정권별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올해 처음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넣었는데, 이유는 어 그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는 깨끗하게 인제 잘 정리가 되는 것인 반면에,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됐고,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상황, 노무현 정권, 노무현 정권이 까지가 이 2기 신도시였고, 그다음에 인제 이명박, 박근혜인데, 그때의 어떤 그 주택 정책이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지금의 인제 3기 신도시 있는 그 문정부의 또 정책이 또 다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딱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정권별로 한번 부동산 정책하고 같이 봤을 때 내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와 완화 정책을 펴게 돼요. 그리고 그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전까지 진행됐던 상황, 지금 뭐 부동산이 굉장히 물가가 치솟고 있다, 과열됐다, 그러면 이걸 규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침체가 됐다, 그러면 완화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인제 부랴부랴 정책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들고 실행하는 동안 또 상황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지껏 그 정책 수립한 상황하고 실제로 정책이 가동됐을 때 나타났던 효과를 보면은 대부분 역효과로 이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규제 상황이거든요. 문정부에서 하는 건 규제 상황인데, 이전 어떤 그 이명박 박근혜 완화 정책을 폈던 그 두 정권 때는 오히려 부동산이 침체를 했고, 지금 규제를 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거나, 그리고 이런 이유를 보면은 이전 정권에서 매번 정권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큰 목표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게 다 진행이 되려면은 그 정권 안에 진행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을 해서 실제로 발효됐던 것은, 추진됐던 거는 노무현 정권이거든요. 근데 그때 추진이 됐을 뿐이지 2기 신도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각의 다른 그 주택 정책을 내세우고, 이전 정권이 시작을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던 2기 신도시랑 오히려 반대되는 어떤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성공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정책을 세웠으면 그게 인제 실효성을 거두기 전에 다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폐기되거나 방치되거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정책을 편다면 보다 먼 안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어떤 정책을 보완해서 다른 정권에서도 지속하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뭐 인터넷에서 어떻게 괜찮게 정리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거를 갖다 놨는데, 이거를 왜 놨냐면은 지금 오른편에 있는 그 각 정권별의 정책을 평한 것들이 꽤 괜찮아요, 간단하게 보기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박정희부터 지금 현재 정권까지 쫙 이어지는데, 개발해 하고, 그때는 인제 처음에 박정희 정부 때는 집 자체가 없으니까 개발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저건 어떻게 보면 완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두환 때는 완화도 하고 규제도 하다가, 노태우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신도시를, 1기 신도시를 개발을 했으니까 국가 주도로 굉장히 공급은 또 했어요. 그러다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떻게 주택 경기가 침체하니까 이제 또 완화 정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는 완화를 하게 돼요. IMF가 발생하니까. 정권의 성격을 보면은
사실은 김대중 정부는 그 국가 주도로 공급을 하려 그러고 규제책을 지금 정부처럼 아마 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IMF가 발생을 하니까 경기를 더 부양시키려고 완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치솟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강력한 규제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땅값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과열이 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는 다른 방향으로 그 과열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로 또 공급책을 해요. 그래서 대규모 공급이다 보니까 그거는 완화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명박 정부 때 주택 정책에. 그래서 대규모 공급책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해서 그린벨트도 해제하면서 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엄청난 완화책을 폈는데 오히려 이게 침체로 이어져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주택 공급을 이전 정권의 어떤 주택 정책을 보완을 하면서 규제책을 펴는데 오히려 지금 땅값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지금 빨간 왼편에 있는 그래프가 그 부동산 어떤 가격이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침체되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그 치솟던 그 시절을 보면은 노태우 정권 규제했고 노무현 정권 때 규제했는데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완화책을 잘 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원래는 처음에는 침체되는 걸 다시 올려는 어떤 일종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책하고 이 실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완전 정책하고 반대 돌아가는 상황이 항상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인제 정권의 정책에 비추어 가지고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대략적으로 본 것이고 하나씩 들여다볼 텐데 사례를 하나씩 볼 텐데요.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던 어떤 그 신도시가 성남이에요. 계획을 이때 했어요. 성남시를 보면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저밀 전원 도시로 구상이 됐고 처음에는.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구상 위에 그 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던 거는 오히려 그 80 년대 말에 1기 신도시 때 지어졌던 분당 그리고 이후에 판교 등이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추후 개발이 되면서 더 인제 도시다워진 거죠. 그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어떤 도시 조직이 점진적으로 개발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뭐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 자체를 보면은 70 년대에 이미 성남이 어 개발 계획이 초안이 잡힌 상태에서 이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초기에 또 계획이 됐던 곳이 또 반월, 오늘날 인제 안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죠. 이때는 이제 반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계획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계획하는 당시에 반포 아파트 단지도 지었고 잠실 단지 그 설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해 봤으니까 아니 그 근린주구 계획을 해 봤으니까 그런 계획 수법을 적용을 해서 주공에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반월 같은 경우는 경인공업 지역과 연계된 공업 도시인데 전원형으로 특이하게 좀 했고 그리고 이때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도로망을 설계를 하는데 그게 육각형 도로망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죠. 안산에 가면은 육각형 교차로가 나타나고 거기에 육각형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반월 같은 경우는 과천, 안양, 평촌, 삼분, 안산 축 안에 들어간다. 현재 인제 안산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 사실은 서울이 있으면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지어지고 이런 개념인데 그린벨트를 거의 파먹으면서 과천이 있고 그다음에 과천하고 이어지는 쪽에 안양이 있고 그리고 그 과천하고 안양 사이에도 그린벨트 때문에 녹지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뭐 지식정보타운 들어간다고 또 도시 조직 들어가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가 없어지고 선형으로 서울의 도시 조직이 쫙 확산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안산쪽 같은 경우는 공업적인 이유로 이렇게 확산이 됐고, 당시에 초기에 계획했던 게 이런 어떤 그림이었고, 실제로 이걸 토대로 이후에 안산시가 지어지게 되죠. 과천시 이미 얘기했었는데 주거 목적으로 한 최초의 신도시, 실제로 지어졌던 도시는 가장 이른 게 과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과천시가 지금은 이제 재건축하느라고 많이 달라졌는데 어 그 지구 단위 계획 12개의 어떤 단지를 계획하면서 시가진의 그 설계 마스터 플래닝을 좀 잘했어요. 초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기존 시가지 안에, 그러니까 시가 개발되기 전에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한 곳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스란히 놔두고 그거를 보존을 해 가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천시가 인제 한쪽엔 청계산 있고 한쪽에는 관악산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좁은 분지에다가 이렇게 시가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원으로의 접근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서울대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게다가 그 자연수림까지 시가지 안에 보존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원도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었던 거죠, 과천시가. 그리고 단지별 생활관을 구성하면서도 단지 및 중심 상업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을 또 고려했었고. 근데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지들이 잠실처럼 상가를 단지 중심에 배치해 가지고 상가들이 고사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단지 경계는 또한 잠실처럼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근데 약간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중심 상업지구가 있고, 그리고 근린 공원도 있고, 그리고 학교들도 군데군데 많이 났고, 그리고 도시 규모 자체가 그렇게, 예, 도시 크지 않은데, 그리고 도시 규모에 비해서 녹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도시 안에도 기존의 녹지 보존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떤 전원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 음. 그리고 단지 간의 소통은 동방향의 보행로를 통해서 유발을 한다. 그러니까 단지 경계를 따라서 그 보행로들이 있는데 그 길에서는 양쪽 단지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녹도를 조성한 곳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어떤 우리가 뉴타운에서 보면은 보행자 중심으로 하면서 찻길이 있으면 차도 아래로 이렇게 언더패스로 해서 지나가는 울다리로 지나가는 곳이 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인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제 그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선이 잘 닿지 않아 가지고 위험한 곳이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 비슷한 게 인제 설계됐고 보행로가 계속 연속이 되도록 설계된 곳인데, 거기에 인제 게다 녹도고, 그리고 산도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산 가느라고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잡았는데 실제로 단지별로 건설은 각각의 다른 건설사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워서 건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보행로가 경계부에 와 가지고 그다음 단지로 이렇게 직통해서 연결이 된 건 아니고요. 딱 나오면은 녹도를 따라서 좀 가다가 다른 곳에서 옆 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속성은 좀 약했어요. 그리고 단지 중심에 위치된 상가들은 노후가 되고 금세 침체가 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왼편 그림 보면은 녹색 길들이 있잖아요. 저게 나무가 심어진 길들이고, 저 길들이 청계산과 관악산을 잇는 보행자 중심 도로예요.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저기 활성화가 많이 됐고, 차도가 있으면은 그 밑으로 언더패스를 해서 물다리로 해서 지나갈 수 있게 녹도축을 저렇게 처음부터 많이 잡아 놨고요. 그리고 오른편 사진을 보면은 인제 1 단지, 2 단지 뭐 이런 식으로 단지가 딱 지금 11 개만 여기 표시돼 있네요. 11개 단지, 12개 조그맣게 있어요. 12개 단지 있는데 그 안에 인제 빨간 점이 상가거든요. 근데 상가 위치를 보면은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침체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예 그 노선 상가처럼 이렇게 위치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그런 거는 시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길에 가까울수록 그나마 그 상가들은 꽤 오랫동안 그 생존을 했고 안에 박혀 있을수록 금세 고사됐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는 아니지만 서울시 안에서 어떤 그 미개발지가 있으면 그런 지역이 또 새로운 시가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과천시의 어떤 그 경험을 또 갖고서 축적이 된 경험을 가지고 주공이 80년대 초에 양재동, 개포동 지구를 개발을 하게 되고 이후에 묵동 상계지구 등을 또 개발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안에 개발지구 계획을 세웠고 과천이 지금 서울시 영역 안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는 과천은 서울시 안으로 들어올까 이랬었어요. 일단 결과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 그만큼 가까워서 거의 남서울 처음에 그 강남을 남서울이라고 불렀고 과천도 그 안에 처음엔 있었죠. 자 그래서 80 년대 초에 인제 목동 신시가지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인제 어떤 계획적인 수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형 중심 구조로 중심축에 공원하고 공공상업시설을 모두 배치하고 그러니까 척추처럼 이렇게 가운데 축이 있고 그 선의 축을 따라서 공원도 있고 공공상업시설이 모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척추 양편에 각각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럼 양쪽의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중심 상업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만나 갖고 소통도 되고 활성화를 의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심축 양편을 따라서는 그 차도가 있는데 그게 일방 통행로예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거기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일방 통행로면 차도인데 도대체 일로 가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죠. 왜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놔서 일부러 외지에서 들어온 차량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방지를 하겠다는 의도였어요. 통과 차량 방지하고 그리고 단지 내 보행 능력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인데 실제로는 그 교통의 어떤 혼잡성이 좀 그 혼란함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차도의 폭이 너무 넓어요. 왕복 6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지에서 그쪽 중심 상업지구로 갈 때 인식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 일부로 연결되기보다는 잠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차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보행 연소성이 취약해 가지고 인식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면 오른편 그림처럼 저런 식으로 척추와 같이 중심 지역이 있고 거기에 공원 들어가고 그리고 중심 상업지구가 들어가고 그 양옆에 이렇게 단지들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 저기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조금 지나서 상계 신시가지가 인제 만들어지는데 중심 상업 가로를 따라서 근린주거 단지 경계가 개방적으로 맞물리도록 배치했고 이것 역시 묵동에서 시도했던 거랑 같은 이치죠. 거기서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면서 단지 간의 소통 및 중심 지역에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야 근데 목동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구가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양쪽의 단지랑 연계되면서 활성화되는 쪽에서는 실패를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근데 반면에 상계 신시가지는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차도의 폭하고 연계가 돼요. 목동 같은 경우는 양편의 그 중심 상업 그 지구 양편에 도로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인식적 단절이 생겼는데 상계동 가 보면은 그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 좀 금세 건널 수 있고 건너가면 바로 노선삼가 있고 양편 단지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종방향으로 그 중심 상업 그 가로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행방향으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전용 도로를 따라서 거기 뭐 놀이터도 있고 한데 그걸 따라서 그 큰 길로 나오면 거기에 상가가 있어서 상가를 그 뭐 길 건너서 이용하다 보면은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촌동이라든지 반포에 있는 노선 상가랑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의 상가가 형성이 됐어요. 요런 식으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빨간 그 지점이 상업 지역인데 그게 길을 따라서 형성이 됐죠. 그리고 횡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녹도가 형성이 된 게 보이나요? 이렇게 녹도가 길을 가로질러서 양편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 단지에서 이렇게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서 큰 길로 나오면 여기서 상업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 길은 활성화되고 양편의 단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이 됐던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 그 주공의 어떤 그 근린주구 계획 그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1기 신도시를 공급하게 되죠. 그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본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목표를 세워놨고, 서울 안에 그 개발 가능한 택지는 아까 본 것처럼 뭐 목동이라든지 양재동이라든지 그런 데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포화됐다고 보고 신도시를 서울시 밖에다가 건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1기 신도시의 특징은 기반 시설도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개발지에다가 도시를 지으니까 거기로 가는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같은 거를 놓으면서 공공시설이 완비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했어요. 그래 갖고 이게 5개 동네가 있는데 이게 좀 나뉜다,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분당하고 일산은 규모도 좀 있고 자족성을 지녔는데, 반면에 3본, 평촌, 중동은 이미 인근에 개발된 도시가 있고 거기에 붙여 가지고 신시가지를 개발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일기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전철 및 도로망, 도시 기반 시설이 광역적으로 확대가 됐고,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그 기반 시설이 더 확충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전체의 어떤 대도시권이, 그러니까 서울이 확장이 돼 있는 어떤 느낌이 더 강해졌고, 그래서 그 바람에 비판할 점이 있다 그러면은 난개발이 좀 발생을 했다. 근데 얘네가 또 이렇게 네트워크도 잘 되고 되게 살기 편해지다 보니까 교통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처음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런 입지 위치를 잡고서 개발이 됐고요.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70년대 초반에 설계했던 성남 신도시 안에 구체화돼서 시가지가 개발이 된 경우.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하고 가까워서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강남 지역의 성격이 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살 법한 어떤 중산층들을 목표로 해서 건설이 돼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아까 인제 제가 평을 했을 때 노태우 정권에서 200만 원 건설을 목표로 해서 실제로 그 수치는 달성을 했는데 효과에 있어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서민층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유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개발이 된 거죠.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을 법한 이미 투기 세력들, 그 사람들이 시선을 옮겨 가지고 이쪽으로 인제 투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공급됐던 어떤 주택들이, 아니면 시설들도 다 강남 사람들이 오기 적합한 그런 시설이었지, 집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살기에 적합한 시설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거 유형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강남 개발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그 공공기관을 분당으로 이전시키면서 이 시가지를 조성을 하게 되고, 상업 업무 시설을 단지 경계의 간선도로에 배치해서 서로 다른 단지의 생활권이 중첩되도록 한 어떤 그 수차례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시점에 개발을 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던 거죠. 이전 신도시에 비해서 단지의 폐쇄성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설계가 잘 됐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처럼 오른편에 보는 것처럼 큰 길을 따라서 손가락처럼 가지치기 하면서 각각의 동네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각각의 동네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사실은 여기 녹도가 있어서 그 녹도를 따라서 양편으로 이렇게 단지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쪽 큰 길 쪽으로 오면은 거기에 그 중심 상업지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거를 따라서 또 형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설계를 했던 거죠. 일산 같은 경우 북쪽이죠. 출판업 등 문화산업, 휴전선 인근의 입지를 살려서 통일, 외교 업무, 국제회의시설 등을 조성을 했어요. 일산은 이제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나갔는데 일산은 면 쪽으로 넓다 보니까 격자형 도로망을 형성을 했고요. 중앙 부분에 정발산하고 뭐 공원 같은 게 정발산이 있고 공원이 있어 가지고 중심축이 형성이 되고 그거랑 연결해서 중심 상업 가로를 또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중심축을 따라서 중심 상업 업무 지역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면에서 넓은 녹지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격자형으로 해서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 안에 중요한 길을 따라서 또 선형 노선 상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산촌 평촌 3번 평촌 같은 경우는 안양에 인제 붙어 있는 그 신시가지고요. 위치를 보면은 과천하고 과천에서 안양을 지나서 안산 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어 실제로 가 보면은 길에 어떤 그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이 주거 단지도 살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도가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오른편에 그 평천 신도시 영역이 이렇게 돼 있고 3분 신도시 영역이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미 개발이 됐던 그 안양시예요. 그래서 안양시의 일정 지역 영역을 잡아 가지고 아마 여기는 많이 침체됐거나 개발이 안 된 곳인데 거기를 재정비하면서 이렇게 신시가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길목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 길에 따라서 선형 상가를 놓다 보니까 노선 상가를 놓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 조직이 금세 활성화가 됐고 안양시 자체의 이미지도 이전의 어떤 이미지에서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그래서 좀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전의 어떤 그 신도시 설계하면서 축적됐던 노하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이 길을 따라서 그 중심 상업 업무지구 만들고 뭐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보행자 전용 그 녹도를 통해서 각 단지가 이어지도록 이런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동 신도시도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부천 그 도심 조직하고 연결되도록 이렇게 도시 조직을 새로 건설하게 되죠. 그러다가 일기 신도시 끝나서 김영삼 정부 들어섰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때는 김영삼 정권 말미에 IMF 터지면서 맞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을 완화책을 폈고 그게 인제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다음에 2기 신도시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계속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규제책을 펴게 돼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크게 보면은 그 국가 전체 국토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분산 정책이 있었던 거죠.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도시 계획도 만들고 세종시 같이 행정수도. 그리고 수도권 개발도 2기 신도시를 인제 주도를 했는데 어 2기 신도시가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서울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라고 하기에는 출퇴근하기에 너무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무현 정부는 이거를 좀 분산을 더 지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수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단지들이 시가지들이 개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착착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진행됐던 게 아니라 분산돼 갖고 진행이 돼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개발되는 시기도 제각각이었고.
그래서 서울의 국부적 주택 수요 대체, 기능 분담 또는 수도권의 거점 기능을 목표로 건설이 됐고, 이 개발 주체는 각각의 지방자치 체가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고요. 수도권 각 지역을 연계하는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 공급이 목적이었으나 실제로 기반시설이 각각의 시가지에 붙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되기보다는 많이 미뤄지고, 그리고 시가지는 개발됐는데 기반시설을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연이 돼서 성공적이라고 평하기가 힘들어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인근에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뭐 인천 붙고 그다음에 신시가지 명칭이 붙는 식으로 이렇게 모도시 명칭하고 병기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 개발이 아니 돼서 격자형 가로망보다는 기존의 시가지 패턴에 맞물리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근데 1기 신도시랑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주택 보급률이 이전보다는 높은 거죠. 그리고 이미 있는 시가지에 붙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의 양상이 이전에는 뭐 미리 모델하우스 지어 놓고 짓는다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줄 서 가지고 짓는 상황, 저기 줄 서 갖고 사가는 상황이었는데, 청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돼서는 약간 양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팔기 위해서 보다 높은 주거 환경과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해요. 게다가 이쪽이 아무리 아파트가, 내가 집이 없고 아파트가 필요하다 해도 여기가 수도권, 서울에서 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살려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집이라도 좋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계획적인 수법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도시 내 생태 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있다. 여긴 미개발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논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생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으려는 고려를 좀 했다. 비판을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균형 잡힌 어떤 계획이 전체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다. 굉장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반 시설도 성공적으로 잘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 대란 등의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개발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난개발 양상도 유발을 시켰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기 신도시들 그래프가 왼편에 있는 건데, 시기를 보면은 개발된 시기가 이렇게 제각각 천차만별이에요. 완공된 시기도 천차만별이고, 아직 진행되고 미분양인 곳도 많고, 그리고 오른편 지도에서 보다시피 뭐 서울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멀죠. 그린벨트 밖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길이 그렇게 길이 굉장히 교통이 편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또 같이 붙어 가지고 도로망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이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강남의 어떤 주택 부족 해소 그리고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교. 판교는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많은 IT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도 성공이라 그래요.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졌고,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상가도 지어졌고 한데, 이렇게 해서 그림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뭐 아직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평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미분양된 곳도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그다음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강서강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공비됐던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지금 사진들이 사실 이전에 뭐 과천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때 사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그 자체의 어떤 자족성이라든지 메리트를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파주운정 같은 경우는 가장 끝자락에 있어 가지고 거의 뭐 미분양부터 해 가지고 아예 완성이 안 되고 그런 위기에 있다가 요번에 문정권에 들어와서 3기 신도시랑 같이 구상이 됐던 GTX 광역 고속철인가?
그거랑 같이 연결이 돼서 다시 인제 그 운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그만큼 신도시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검단은 요즘에 그 뉴스상에 많이 나오는데 지어 놓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심의를 어떻게 이 심의를 당연히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어 놓은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그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문화재청 심의가 뭐 통과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그 신도시가 바로 이 인천 검단이고요. 이걸 뭐 깎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아니면 숲으로 가려 버린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어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 성공했다고 많이 평가받는 것 같아요. 상가도 그렇고. 양주 평택, 고덕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인제 이렇게 늦게 지어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계적 개발하면서 아직 그 개발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거죠, 이런 곳은. 그렇게 해서 2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또 다른 정책이 나와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 2기 신도시 너무 멀고 기반 시설도 없고 지어놨는데 미무장 사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예 기존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거기다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의 토지공사랑 주택공사를 합쳐 가지고 LH를 2009 년에 설립을 하는데, 기존의 주택들은 공공주택은 임대만 했거든요. 임대만 공급을 했었는데 분양까지도 공급을 하겠다, LH가 직접.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분양은 건설사들이 지어 가지고 집장사 하느라고 분양을 했던 건데, LH가 직접 져서 민간한테 분양을 하겠다, 싼 값에. 그래서 양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단 정권이 2018 년까지니까 2009 년에서 자기 정권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저 기간 안에. 그래서 저렇게 큰 목표를 잡아 놨어요.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 때 굉장히 억제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과열이 되니까 그거를 양쪽으로 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주도로 경기건설을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인제 시범적으로 됐던 곳이 세곡동이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내곡동도 나오고, 그게 오세훈 얘기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관여해 가지고 무슨 비리 같은 거 얘기 나오고 그런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지구들이 인제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개발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하필이면 이때 또 인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고, 금융 위기 때문에 인제 가뜩이나 국내 경기도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으로 확 관주도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는 거죠, 민간 건설사들이 밀려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수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래서 바로 후속 주자로 나온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 이 정책을 바로 무효화시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게 보금자리 주택이다, 이 이명박 때 됐던.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가장 주택이 필요한 세 대상, 대학생, 사회초년 등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만을 보급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바로 폐기시켜요. 폐기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저기 뭐 2018 년까지 공급하려는 150만 채 공급주택 계획을 숫자를 감축시켜 버리거든요. 20만 호인가 뭐 그렇게 감축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미 2013 년도에 20만 호는 다 공급이 됐어요, 보금자리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지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폐기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주택은 어떻게 자리를 잡냐? 그린벨트를 부수기보다는 도심 안에, 그래도 이 세 부류들은 도심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도시 노동자의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도심 안에 유휴부지 같은 곳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서울시에서도 유휴부지에다가 뭐 행복주택 짓는
공모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나온 어떤 구상안들을 보면은 막 고속도로 위에 살고 냄새나는 하천 위에 집 지어 놓고 살고 막 이런 계획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지어지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근데 도심 내 입지라든지 교통 편의성은 되게 높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쓸만한 곳이다. 뭐 이런 정책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에 짓다 보니까 대단히 단지 개발을 못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소규모로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한편 또 박근혜 정부가 또 했던 건 뉴스테이라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아예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는 민간 업체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책을 완화시켜 주고, 대신 어 8년 동안은 의무 거주할 수 있게 해 줘라. 대신 이후에는 분양해도 된다. 단 주변 시세 80% 정도로만 분양을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뉴스테이가 좋은 거는 이게 인제 특이한 민간 임대주택 정책인데, 기존에 없던. 임대주택은 주로 공공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제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명박 정권은 반대로 민간에서 하던 분양을 공공에서 하겠다, 이러면서 인제 민간 시장을 위축시켜 버리는 건데, 박근혜 정부는 또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 갖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쓸만한 측면은 이기 신도시처럼, 예를 들면은 지어 놨는데 미분양 중인 곳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불투명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분양으로 가지 말고 뉴스테이를 돌려 가지고 민간 업체가 보다 유동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정권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문 정권이 됐는데, 문 정권은 그러면 수도권에 약간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기존의 그린벨트 난개 인제 핑계는 그래요. 난개발이 이미 됐다, 그린벨트가.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아예 그렇게 난개발해서 이상하게 비닐하우스 그렇게 놔두느니 거기에다가 차라리 지금 필요한 주택 공급을 하자. 그래서 2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그린벨트 안에다가 택지를 마련을 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먼 곳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광역교통망 GTX를 어 지어 가지고 어떤 기반 시설도 공급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현재 위치가 인제 2기 신도시 지금 녹색으로 표현됐는데, 거기도 이어지도록 GTX망을 구상을 하게 되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빨간색인데 어 주황색하고, 2기 신도시 녹색에 비해서 훨씬 더 서울에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지역을 만들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머지에는 뭐 부동산 규제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죠. 그래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린벨트 안에다가 지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뭐 이미 훼손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 보면은 녹지 등급이 매우 높은 곳이 많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가깝게 지으니까 2기 신도시조차 완성이 되지 않았고 아직 효과가 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기반 시설도 완전 확충이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3기 신도시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인제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서 짓게 되니까 2기 신도시를 무리해서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로 가지 누가 2기 신도시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되팔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2기 신도시의 위기를 더 이제 야기시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가 오늘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보고 아니면 채팅해도 좋고요.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봐요.